사실 제가 그 4.3의 이야기를 제작하면서 오히려 그 영화 극장보다는 강의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의외로. 근데 굉장히 지금 많이 떨립니다. 왠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제 페북에다 강의한다고 하니까 국가보훈부 직원분들 강의한다니까 살아서 오세요. 적진에 가시는군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나 마음 아픈. 제가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4.3일 것 같고요. 제가 이 강의 의뢰를 받고 사실 지난달에 계획했다 이게 한 달 딜레이가 됐잖아요. 엄청 뭐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 한 달 동안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어제도 밤새 수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가릴 거 뺄 거 빼고 최대한 객관적인 걸 담으려고 했고요. 저는 그 양쪽에 사실 4.3의 가장 큰 문제는 좌우의 대립입니다. 근데 저는 양쪽을 다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이게 요새는 다큐멘터리가 또 영화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영화 감독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들을 하지만 사실 다큐멘터리 PD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올해 한 30년 정도 뭐 방송 그 영상 제작 일을 했었고요.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이 서울 사투리가 좀 어색하지요. 이 서울 가도 이상하고 제주도에서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온 지 한 20년 됐어요. 2003년도 내려와서 우연찮게 끝나지 않은 세월이라는 4.3 영화의 이제 편집 감독을 맡게 됐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관련된 것을 이제 보면서 아, 이것을 나중에 한번 좀 이야기로 풀어야 되겠다.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2012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4편의 단편 영화입니다.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고 홀로코스트 인 코리아라는 제목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실 내용은 첫 번째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문서 뭐 이렇게 막 번역해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가 그냥 그 10년 동안 그 취재했던 취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린다, 이야기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오사카에서 온 편지와 4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이게 국가기록원의 이제 연구 기록이 되는 보존작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때 박수 한번 쳐주시긴 하거든요. 저는 뭐 깐에 가는 것보다 이 2편의 이야기가 국가기록원에서 연구 보존할 정도로 어떤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근데 작품을 인정받았다기보다는 그 속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기울여주는 시기가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4.3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제 기준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죠. 어디를 가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되긴 하겠지만 그나마 양정환 감독의 이야기가 그래도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오해와 진실이라는 4.3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직도 떨려요. 저 살아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해와 진실이 풀어진다면 이 국가보훈 대상의 범위도 저기 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항공권을 구매를 하면 뭐가 나오면 이제 할인이 나옵니다. 할인 뭐 장애 등급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518 유공자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도 최근에 그 유족증이라는 그 증명서 그 증을 발급받으면은 그 의료비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혜택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주 지역에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유족분이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한 10만이 넘어갑니다. 유족의 그 회원들이. 그 후손들이겠죠. 그 전국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제주도에만 좀 국한돼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본부에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제주도 내려와서 사실 4.3 영화를 이제 편집하면서 알게 됐지만 사실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제가 한양공고 나왔습니다. 서울 한양공고 나왔는데 그래서 한양공고에서 다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당연히 뭐 할 것도 아니겠죠.
저는 한양공고 다니면서 충무로 가깝잖아요. 맨날 거기 다녔어요. 영화판 쫓아다니고 다녀도 혼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2007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 2007년도에 우연찮게 이제 그 일본 선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취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취재를 가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띵하게 받았던 게 뭐냐면 아니 일본의 시골 정말로 시골 동네 이렇게 촌동네 산 속에 있는 요양원을 갔는데 할머니들이 계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중에 제주 분들이 또 계시고 그 중에 4.3 때 오신 분들이. 근데 이런 요양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냥 단순히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취재를 갔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 과거에 했던 얼마 전에 했던 그 4.3 영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좀 더 한번 이분들을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요 사진은 제가 지난 8월 달에 오사카를 또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 크게 나오는 분은 이제 권경식 할머니라고 해서 저희 오사카에서 온 편지의 실제 사례자입니다. 사례자분. 이분 제가 100세 생일 케이크 해드리려고 갔다 왔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오사카를 다니면서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왜? 제가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하려면 사전 취재를 해야 됩니다. 사전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근데 책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틈만 나면 또 집에 있기 싫잖아요. 그냥 핑계 삼아 이제 오사카를 그냥 뭐 이렇게 옆 동네 가듯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여기도 그 일본 쯔라시에 있는 이제 한인 식당인데 이렇게 제주 분이세요. 이렇게 와서 한국 분들 같으면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 사람이라고 하면은 위에다 이렇게 카메라 세팅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례자가 이렇게 딱 이분 취재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제 촬영 감독이랑 같이 이제 카메라 여러 대 들고 가서 또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오사카에서 온 편지입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 들었을 때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4.3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명칭만 4.3이지 내가 왜 여기 와서 한국이 아닌 또 제주도가 아닌 왜 오사카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또 대부분 가족들이 죽고 혼자 오다 보니까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제가 뭐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닌데 이 노래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이게 그 뭐 1%의 영감 뭐 이런 건가? 그래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좀 듣고 또 강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너무 조용한데요. 제가 요 위에 이렇게 썼는데 4.3으로 남겨진 아이들. 제가 이 4.3을 알게 되면서 봤던 거는 사실은 위쪽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념 대립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커스를 두고 싶었었어요. 어쨌든 뭐 그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든 간에 결국에 남겨진 아이들은 그 오랜 세월, 지금 75년 됐으니까 지금 나이에서 75년 되면 그 당시 나이예요. 결국에 75년이라는 세월을 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사카에서 편지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광고도 없습니다. 광고도 없이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원래 원작 시나리오대로 제작을 못했어요. 그 원작으로 되면 거의 심의를 통과를 할 수도 없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그래서 저는 또 학생들이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50분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유튜브로도 무료로 오픈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문제가 생기죠. 왜? 4.3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주 4.3 평화공원 앞 추념식 취지에 반발하는 집회 참여자들의 진입을 도민들이 막아섭니다. 주최 단체 이름은 서북청년단. 해방 후 극우단체로 4.3 당시 민간인을 강경 진압한 서북청년단과 이름이 같습니다. 자, 이게 2023년 4월 3일입니다. 올해요, 올해.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러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죠. 나중에 좀 나오지만 여순 항쟁, 여순 반란이라고 하죠. 거기도 똑같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자,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양쪽 다. 정확히 말하면요. 뭐 제주도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차3 그 진상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진상 보고서에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이겠죠. 남노당 40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이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400명을 죽이려고 왜 3만 명을 죽였냐가 문제거든요. 그 이쪽에서는 왜 400명 얘네들을 죽이려고 했었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꼭 죽였어야만 했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기존의 4.3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서론이 없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만 하면 다 죽여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4.3의 이야기를 높여가게 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이념 대립이 아직도 현존하기 때문에 지금도 영상 보셨던 것처럼 이러긴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못 꺼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부터 나왔어요. 표선에서 몇 명이 죽었다더라.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더라. 진아영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턱을 잃었다더라. 이런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0년대 좀 더 올라오면서 그나마 누가 이랬다더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저처럼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면 왜 그랬는지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4.3은 서론이 없는 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서론에 대해서 그냥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서론이 없다 보니까 뭐 가지고 싸워요? 죄, 빨갱이밖에 없어요. 제가 이 여수의 주철이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서부터 이 빨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으려고 가봐요. 정말로 자료를 몇 년 동안 조사하는데 도저히 나오질 않아. 거의 아직 포기한 건 아닙니다.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이 빨갱이, 도대체 빨갱이. 그래서 제가 이 빨갱이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사한 것까지는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결국에 이 4.3의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또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요거는
그 지금 평화재단, 사상 평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막 이렇게 엘레강스한 자료들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 열고 뭐 네이버나 뭐 다음에다가 클릭 2번만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4.3하면 이제 1948년 4월 3일이 되는데 내가 이걸 알아보겠다고 클릭을 하는 순간 47년 3월로 가버립니다. 그죠? 요 날짜에도 상당히 좀 있어요. 문제가. 근데 어쨌든 지금 47년 3월 1일로 가요. 그리고 기마 경찰에 말굽 어린아이가 말굽에 치여 다쳤다. 근데 6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산삼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솔직하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성격이 나쁜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내 새끼도 아니고 너의 새끼가 다쳤는데 목숨을 걸어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이 다친 아이 때문에 6명이 희생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분명히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뭔가에 더 이유가 있을 건데 단순하게 이 아이가 다쳤는데 6명이 총상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봅니다. 도대체 이 날짜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이분은 양조은 전 이사장님이십니다. 제주도는 제주 사람들이 있는 거고 육지에는 육지에서 있어요. 서울은 서울대로. 그래서 이 발포 사건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서울, 전국, 육지에서도 그런 어떤 그 충돌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가장 사건이 컸고 또 그 피해자들의 신원을 봤더니 정모기를 안고 있던 20대 여인, 또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40대 농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시민이 아닌 부정꾼이 만든단 말이에요. 가지고. 지금 47년 3월 1일 날 대부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페이지로만 보면은 제주도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전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뭐 여수나 다른 데 학자분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듣다 보면은 다른 데서 더 많이 죽으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1947년 3월 1일 당연히 3.1절 대회를 하는 건데 왜 도대체 전국에서 목숨을 걸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기는 대구에 가창면에 있는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 민간인 희생자 유령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대구 분들 계시죠? 대구 분들. 이게 2020년 10월 달에 건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촬영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4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1946년. 74년인가? 그 정도 흘러서 왜 좀 더 일찍 할 수는 없었을까? 라는 부분들 좀 아쉽겠죠? 어쨌든 못 가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이쁘게 찍어왔습니다. 이런 것이고. 자, 대구 10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1946년 10월 대구에서 확산된 대규모 시위. 근데 원인이 뭐냐면 식량 정책이에요. 해방한 다음에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군정이라고 하죠. 정확히 미국이 아니라 미군정입니다. 미군정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5,000명을 잡아가고 이때 한 3,4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왜? 그때가 계속 슬로건이 그거죠. 자주 독립을 못한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 한 게 어떻게 되죠?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그리고 몇 달 후에 1947년 3월 1일 날 그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도 조선도 공산당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묶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사건이 48년 3월에서 47년 3월, 46년 10월. 자, 미군정이라는 게 이 한반도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시죠? 자, 제가 하는 거에 뭐 특별히 모르는 내용 없으시죠?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됐죠. 저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점령군으로 한반도를 들어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왜 해방을 맞았을까요? 우리가 해방이 된 이유. 미국이 저희 살려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원인은 간단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원폭이 터뜨려요. 원폭이 터져요. 요새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원폭이 그 오펜하이머가 만든 원폭이 여기서 떨어지죠. 그러면 이 원폭이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국이 몰랐을까요? 알겠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면서까지 왜 이 원폭을 떨어뜨렸을까라는 거를 또 궁금해서 찾아봅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진주만까지 올라갑니다. 47년 7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성이죠. 보복성을 해서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굳이 일본이 하와이 여기서 지금 가도 비행기로 8시간 가는데 그 당시에 배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여기를 왜 갔을까라고 보니까 이 2차 대전 말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일본군의 점령 지역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저 전쟁 지역들을 커버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나대는 것도 싫어. 근데 중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태클을 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수출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받아서 얘네들이 진주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했다 싸웠다 친해졌다 싸워졌다 이런 애들이죠. 자, 이거에 관련돼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컬러로 보건대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 1시간짜리 10부작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를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지도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점령군이잖아요. 이겼잖아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천황제를 유지해주면서 했던 이유. 왜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1949년에 소련이 첫 핵실험을 성공을 하죠. 정확히 말하면 8월 23일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우스갯소리 질문해요. 우리도 왕이 있는 조선인데, 그렇죠? 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요 전에는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없었어요. 그잖아요. 봉건주의죠. 그냥 왕이 있던 나라예요. 그 일제 식민지라는 시간을 좀 오래 걸렸을 뿐인 거지. 사실은 여기에 뭐 외래 문명이라 해야 되나, 외래 문물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들으면서 민주주의가 좋냐, 공산주의가 좋냐, 뭔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학습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지.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도 왕이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왕을 해주면 좋은데 일본 그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러진 않았죠. 그것도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서론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주 4.3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보복과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경고 및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방어선을 만들고 동북아 전진기지 방어선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학살이다. 가 서론이 되고 그 중에 제주 4.3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서론을 해놓으면 다 이해가 돼요. 나중에 그 4.3 강의 들어보시면 뭐 저 평화회담 반대 오라리 방아사건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내용을 전제하고 가면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요 위에만 똑같고 밑에만 바꾸면 계속 나오는 사건들의 개요가 됩니다. 이게. 내 새끼는 맨날 몰고 다니셔. 진짜 빨리 나와! 도망간 거 아니? 너네 선배 같다. 자, 이게 오사카의 손편지 예고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작하면서 가장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했던 대사 하나가 빨갱이야, 빨갱이. 도대체 이 빨갱이가 뭘까? 자, 근데 이 시기에 제가 이런 책을 보게 됩니다.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그리고 여기에 1948년 여순에서는 이거 학교에서 살짝 들어본 것 같은데 여순 반란 아니야? 군인들이 반란 일으켰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뭔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수를 갑니다. 여수를 가서 보는데 이건 제가 제주도 강의라 이거 혹시 아라치쿠까? 동포 학살을 거부한다. 이건 또 뭔 말이야?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학생들도 재밌으라고 한 건데. 자, 이제는 시간이 정주행을 해서 48년 10월로 갑니다. 요순의 14연대 병사들은 자기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제주 인민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라는 작전이었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저는 두 가지 요인을 봅니다. 첫 번째는 제주에서 제주 사남이 발반했을 때부터 5월 5일까지 제9연대장을 역임했던 김익렬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김익렬은 제주 9연대에서 해임되고 잠시 서울의 총사령부에 있다가 여수 14연대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 여수 14연대장으로 있을 당시에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국제신문에 제주 사산에서 발생했던 것을 기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현역 군인이 그것도 연대장 중령이라는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4.3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김익렬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글을 쓸 정도인 사람이 여수 제14연대 연대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그 4.3과 여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김익렬 연대장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여순 쪽에서도 보면은 자 빨갱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 여순의 시작은 뭐였냐면 이 김익렬 연대장이거든요. 이 여순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의 어떤 빨갱이들이 뭐 같이 합세해서 뭐 또 동조해서 좀 이렇게 확산을 한 거는 있을 수 있게 하겠지만은 시작 자체로만 본다면 어쨌든 김익렬 연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그 제주 4.3에서는 이제 평화회담을 김다성과 평화회담을 주도합니다. 근데 그게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고 좌천이 돼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해임이라는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다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여수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평화재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재단도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해임으로 했느냐? 해임되고 차라리 보직 변경, 전출 이렇게 해서 차라리 여수 14연대로 갔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것도 평화재단도 사실은 잘려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일부 제주 사람들은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죽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육했던 것들은 다 사건들을 다 조각조각 내놨어요. 이거는 원래 하나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를 좀 하기 어렵게 일부러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익렬 연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 또 여순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왜? 여순이 1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순이. 그럼 단순하게 그게 남로당 빨갱이 때문에 14,000명의 목숨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개요는 똑같습니다. 요 위에는 밑에만 바뀌어요. 자, 여순 항쟁은 1948년 4월 3일부터 시작된 제주 양민 학살에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 여수 14연대 반란이 여순 항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이 맞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48년 4월 3일 제주 4.3, 48년 10월 19일 여순 항쟁. 미군정, 미국에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 자, 여기까지는 민간의 반란이에요. 민간.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총을 든 군인의 반란이 된 거예요.
자, 이 사이에 8월달 넘어갔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됐지만 어쨌든 국방은 미국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미군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자, 10월 전까지 제주도에서 죽은 사람들은 대략 800명 정도가 됩니다. 800명이 적은 건 아니지만 3만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죠. 10월 이후에 여순에서 14,000명이 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여순 취재를 하면서 뭐라 됐냐면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이 빨갱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민간이 아닌 군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준, 증언해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주도도 왜 10월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미군정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민간의 반란이 군의 반란이 됐으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서 소개령 일어나죠. 다 죽여버리는. 근데 제주도만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자, 국민보도연맹 들어오셨나요? 국민보도연맹.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국민보도연맹 49년 4월로 나온 데도 있고 6월로 나온 데도 있어요. 자, 좌익 인사 교황 및 전향. 자, 다 우리가 데려가서 이게 교육시켜서 다 이제 우익으로 만들어줄게. 해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100만이 죽였습니다. 100만. 그러니까 사삼도 어떻게 보면 사삼도 7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제주 양면에 이거 한다. 다 날짜는 바꿔라. 날짜만 바꾸면 뭐든지 공감할 수 있다.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이니까 이쪽 거 얘기 안 들어가 아니라 이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중국 뭔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령이 일어난 이후에 죽은 것들을 국민보도혁명으로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어차피 전국구니까. 국민보도혁명은 전국구였어요. 근데 그걸 제주 사삼으로 막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노근리 양면 학살 50년 7월입니다. 이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950년 7월 전에 6월 25일 며칠 안 됐잖아요. 자, 요때 노근리 양면 학살 미군들이 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는 팩트는 뭐냐면 미국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미 군정의 대학살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듣는 강의는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홀로코스트 인 코리아의 다큐멘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950년 7월 노근리 학살까지 미국에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미국의 사과를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주도가 아름다운 이름이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과거를 가리려고 스스로 아름다워진 공간. 자, 이건 제가 그 두 번째 영화 4월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자, 4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그 사상 추념식이나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행부림 묘역입니다. 실제 안에 위패들이 있는 분들은 시신을 수습을 해서 화장을 해서 죄를 지낸 경우에 위패가 들어가고 이 밖에 묘가 있는 분들은 행방불명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은 일본이나 이럴 때 가면 자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많이 하시죠. 최근까지도 돌아가시면 한 분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그 다음 순서가 지금 이분들이에요. 위안부 할머니들 다음이 대구 시월항쟁 4.3 여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나이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유해라도 좀 찾아드리고 뭐 좀 하자 이제 그런 내용 의미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2018년도 3월 달입니다. 제가 항상 3월 1일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6월 달에 행브레인 유족분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되게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6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10월 달에 실제 공항 인근에서 유해가 발굴이 됩니다. 4월 이야기에 공항 인근에서 유해를 발굴하는 장면을 제가 막 포크레인 갖다 대고 막 이렇게 연출한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건 제가 2007년도에 실제 취재했던 거를 이제 제가 기억을 해서 그 장면을 연출했는데, 2018년도 10월 달에 실제 유해가 나왔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제주도의 제2공항 저는 정말로 반대를 합니다. 정말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제주공항 활주로 지금 걷어가지고 유해 발굴하겠다고 하면은 찬성.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어차피 공항이 두 개가 필요 없다라는 거지, 제2공항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이 공항 주변이나 이쪽에 아직 찾지 못했던 유해들이, 또 그 행브린 묘역이 거의 한 3,000명 됩니다. 3,000분 정도가 못하는 상황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로 하고 했는데, 그게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기록원에서도 저희가 뭐 출품한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걸 기록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런 사연들이 있다 보니까 영화 자체를 이렇게 국가기록원에 기록하겠다고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화를 만드는데, 제가 영화 4편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보통 스토리에서 기승전결 들어보셨죠? 한 편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방송 PD 출신이지 영화 감독 출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뭐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짧게 4편을 만들면서 여기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오사카에선 편지는 4.3이 뭐지? 라는 궁금증을 줘요. 그럼 4월 이야기는 왜 그 당시 기준에서 60년, 70년 전의 이야기를 왜 아직도 제주도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그 시인과 드럼, 세 번째 이 영화에서는 그럼 누가 그랬어? 이 나쁜 짓 누가 한 거야?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킹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 4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거는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인과 드럼을 기획하고 이제 제작할 때 너무나 마음 아픈 걸 봤는데, 이분들 이게 여순이에요, 여순. 이게 2018년도에 촬영한 건데 이분들도 아직도 멱살 붙잡고 있어요. 설명해 드리면 이분은 경찰 쪽 자녀분이에요. 이분은 민간인 피해자 자녀분이에요. 그러니까 4.3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아버지가 죽였어. 너 삼촌이 나 죽였어.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정작 가해자는 누구예요? 자, 군인이 여기 국가보훈처니까, 국가보훈처가 맞나요? 부가 맞나요? 국가보훈부. 근데 이 군인이 명령을 받아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군인이 그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이분의 아버지도 잘못한 게 없어요.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시킨 놈이 잘못한 거지. 그죠? 그잖아요. 이분들 피해자잖아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너무 이제 답답했는데, 그 밴드조라는, 정말 모르실 거예요. 밴드조라는 가수를 제가 이제 우연찮게 만났어요.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당시에 너무 이제 그 진짜 고구마 한 10,000개 먹은 이 답답함 속에서 그걸 내가 이 노래를 보고 들으면서, 이거는 예고편이 아니라 티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티저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또 보시고 갈게요.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사. 뭐, 행사할 때 섭외하시면 제가 싸게 섭외해 드릴 수 있어요.
가면 안 될까? 좀 행하면 안 될까? 인생 도착 별것도 아닌데 좀 함께 가면 안 될까? 좀 함께 살면 안 될까? 정부와 국회는 4.3의 원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역사의 명령이다. 4.3 특별법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하라. 없는 당신을 거절하고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4.3 특별법 개정하라. 사랑하고 싶어 인생 도착 별것도 아닌데 좀 사랑 주면 안 될까? 좀 사랑하면 안 될까? 인생 도착 별것도 없는데 좀 즐거우면 안 될까? 좀 행복하면 안 될까? 인생 그건 참 별것도 없는데 좀 즐거우면 안 될까? 좀 행복하면 안 될까? 참 슬프죠. 슬프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지금 여수하고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계속 있는 일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와 사상 관련된 이제 심포지엄을 다녔는데 거기서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공주의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솔직하게 해서 문제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게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단지 그 과정이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과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자, 그러면 자, 공산주의 도대체 뭘까요? 공산주의 근본 찾아야죠. 발생. 자, 1917년 러시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서 최초의 공산주의가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소비에트 연방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1919년에 미국에서도 공산당이 조직이 됐어요. 자,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하게 48년이에요. 그렇죠? 정부 수립은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계속 얘기하는 그 공산주의는 46년도에 한반도에 정당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까지는 죽일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뭐 8월 달 이후에 죽이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은 어쨌든 합법적인 정당이었었고 미국에서도 공산당은 있었어요. 오히려 얘네 여기 있게 다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미국이 이제 경기 대공황이라고 하죠. 경제 침체 기간. 그 당시에 미국 공산당이 대부분 투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을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보너스 군대의 유혈 진압작전이라는 게 벌어져요. 보너스 군대라는 건 뭐냐면 1차 대전이 끝난 군인들이죠. 퇴역 군인들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상금을 좀 땡겨달라. 좀 밀어서 뭐 다음 얼마라도 이렇게 하면서 한 것들이 못 주니까 당연히 그게 시위로 갔겠죠. 그 시위로 간 거를 갔는데 유혈 진압을 해버립니다. 유혈 진압.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다가 나 이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얘네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자, 메가더라는 사람이 합니다. 메가더라는 사람. 메가더 잘 알죠?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 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그 당시에 뭐 후보라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공인도 하고 흔한 말로 맥바라고 하죠. 요새 말로. 메가더를 좋아하는 미국의 사람들도 메가더한테 이것만큼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 자, 뭐 그때 관련된 자료 드리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했는지 궁금하죠. 왜 했는지. 자, 그 부분에서 제가 뒤에 잠깐 얘기하고 인터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메가로 재평가하면은
그거는 그 군볼. 그래서 그 51년 그 트루먼 대통령 파면했잖아요. 대통령의 명령도 받지 않고 계속까지 다시 자기의 똑똑행 이런 행위 대통령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맥가더에 대한 재평가 필요해요. 인천 상륙적 한국 전쟁에 대한 공로 있지만 그런 사상에 그거 양해할 수 없어요. 자, 한국말 잘하죠.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입니다. 이분을 제가 원래는 뉴욕에서 만났어요. 뉴욕에서 만나서 그쪽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다가 뉴욕에서 하면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대만 가자. 그래서 제가 대만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참고로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비행기하고 경비로만 한 1억 이상 썼습니다. 기간은 지금 현재 10년째 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다음 달에 시카고 또 가면 이제 최종 촬영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자, 메가더의 재해석. 사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메가더 장군 영웅이었죠. 근데 제가 사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이 메가더의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올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 학자나 교수들 인터뷰가 없어요. 제가 그분들 인터뷰에서 인용을 해보면 또 우리들끼리 싸우거든. 왜? 외국계 가서 외국 교수들, 학자들 인터뷰하면요, 이거 그냥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렇다고 인천 상륙작전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한 거지만 그 외적으로 잘못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것도 특히나 아주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극혐 공산주의 극혐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하려고 시카고로 또 가는 거예요. 브루스 컴비스 교수님 만나러 이제 그걸 갔는데 어쨌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군인 집안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다 보수 계열이겠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자가 나오고 어느 순간 공산주의자들이 그 돈을 받기 자기를 이제 시위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 시위자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 보수 군대라고 그랬었잖아요. 퇴역했던 군인들이 자기는 어떤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 했던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선동을 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유혈 진압을 한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대통령이 잘라요. 언제 잘라요? 6.25 때. 왜 잘랐을까요? 인천 상륙작전에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을 잘랐어요. 왜? 핵 쓰자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때 핵을 썼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실 수 있을까요? 핵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하나 장애, 방사능 피폭 장애는 다 하나씩 가지고 계셨어야 될걸요. 그래서 잘랐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면 아니 미국 사람들도 싫어하고 미국 대통령도 잘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를 만들면서 아주 영웅을 하고 있는 참 답답하죠. 그래서 또 자료를 또 모읍니다. 그 메가더가 뭘 잘못했는지. 저도 그분들 때문에 다시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극동국제 군사재판, 도쿄재판이라고 하죠. 혹시 아세요? 자, 2차 대전, 1,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A급 전범들 재판하는 곳입니다. 자, 얼마 전에 TVN 벌거벗은 세계사 86회입니다. 풀버전 보시려면 86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좀 이용하면 118명의 전범 중에서 정확하게 28명이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몇 명 자살한 사람 빼고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저는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딱 이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731 부대 마루타 아시죠? 마루타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중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뭐 러시아 사람, 뭐 하다못해 미국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진짜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 도쿄 재판에서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A급 전범으로 대우를 받고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미국 의학발전위에 쓰려고 넘어갔죠. 이거는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돈까지 줬어요. 오히려 얘를 처벌을 해야 될 사람이.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문으로 미군 하면서 그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끔. 자, 과연 보면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도 고민했던 게 미국은 민주주의일까요? 자본주의일까요? 그죠? 고민이 되죠. 이 민주주의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 요새 뭐 정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저작권 있으면 우리한테도 있는 건데 쟤네들 다 가져가는. 왜? 자기의 국익을 위한. 미국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걸 못 챙겨서 그러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챙길 거 챙기고 있는 나라인 거죠.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학자가 아니라 그냥 다큐멘터리 PD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아무리 학자여도 그 미국 문서들 이런 거 제가 간다고 걔네들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사례를 찾습니다.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신교육투쟁입니다. 한신교육투쟁. 한신교육투쟁은 이 한신이라는 거는 오사카 고베 지역을 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사카 고베를. 1947년 10월 GHQ 연합군 총사령부입니다. GHQ 도쿄에 있는. 여기 당연히 메가더가 수장으로 있었고요. 조선인들이 교육을 못 받게끔 탄압을 했던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게 날짜가 중요합니다. 47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48년 3월 24일에 강제 폐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오사카 한신 교육 투쟁입니다. 그게 4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3하고 46년 대구 시원항쟁부터 보면 비슷하죠. 제가 나름 이어서 보면은 자 46년 10월 달에 대구에서 얘네들 살려줬더니 밥 달라고 지랄들 하고 있어. 보고가 됐겠죠. GHQ에.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일본 애들한테 물어보죠. 야 얘네들 뭐 하는 새끼야? 아 얘네 우리 노비였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아 얘네 글도 못 보게. 그렇게 된 분위기예요. 실질적으로. 요건 작은 예고요. 큰 예를 하나 또 찾았어요. 제가. 이번에 47년 2월 28일 대만으로 갑니다. 혹시 대만 둘둘팔 사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대만에서 이 당시에 열흘간 2만 8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열흘간 2만 8천 명. 그 4.3 좀 양호하네요. 7년 동안 3만 명이니까. 그죠? 근데 왜 열흘간 2만 8천 명이 학살을 당했냐면 이분이 이 담배, 밀수 담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못 파는 게 아니라 밀수 담배를 판매하다가 전매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단속원한테 걸려요. 그래서 짐도 뺏기고 두드려 맞습니다. 이거에 사람들이 다음날 항의를 하러 몰려갔다가 2만 8천 명이 죽습니다. 우리 4.3의 47년 3월달 조금 비슷하죠. 비슷하죠. 날짜도 다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이 대만 둘두발을 또 취재를 하다가 이런 사진을 봅니다. 누군지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간 거를 해놨긴 했습니다. 꼭 잡고 있죠. 하필이면 사진을 저렇게 썼을까요? 자. 장계서 부인 서민영, 서민영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중국말 보다 영어도 잘해요. 그럼 서민영은 계속 항일전쟁 때에 계속해서 미국하고 로비, 국회 로비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접촉해서 미국의 원조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 정부 원래 장계서 남경 정부 굉장히 강력히 지지했어요.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그 장계석의 와이프,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쓴 세계사 또 보면 이게 숭자매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저 와이프의 부친이죠. 장계석의 저 장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으로 좀 이렇게 유학을 보냈어요. 딸을 그쪽에서 이렇게 자라고 태어나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어서 또 미국의 정계 쪽하고 인맥이 커서 그게 어떤 미국과 장계석이라는 사람을 이어주는. 그리고 보충자만 또 하나 드리면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국공내전이 뭐냐면 해방 이후에
어쨌든 일본 군인들이 다 빠지고 난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또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당이 밀려나죠. 대만으로. 그 국공내전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공산당, 공산중국하고 소련 막기 위해 그래서 소태평양의 방위선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사상하고 대만 다 인권 유리는 B급 발생했어요. 물론 사실은 미국의 소태평양의 방위선 보면 대만은 바로 그 중간 지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점. 그래서 대만의 다른 닉네임, 침몰하지 않은 항모, 대만의 닉네임. 그 그냥 중요한 위치, 판공 방위선의 중심점에 있는 지위. 미국 포기할 수 없어요. 침몰하지 않는 항모. 그래 미국이 태평양 이 동북아 쪽을 하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지금 정말 저도 이 말 들으면서 참 소름이 끼쳤는데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그러니까 오키나와도 마찬가지 거고 제주도도 마찬가지 거고 대만도 그렇고.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백색 테러 계엄령 87년 해제까지 38년 동안 백색 테러 공산주의자 친공 세력 또는 좌파 사상 가고 있는 사람 또는 대만 통일 사상 다 잡았어요. 백색 테러 한 8,000명 정도 총살 사형 당해서 좀 14만 명 정도 영향 받았어요. 이 판의 연장선으로 백색 테러 계속 대만에서 발생했어요. 이게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좀 맞아 들어가긴 해요. 자, 대만 둘둘파 사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작하자마자 28,000명이 죽었고요. 그게 백색 테러로 이어지면서 38년 동안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8,000명을 또 선방으로 딱 죽여버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49년까지.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학자 같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 문서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얘기했지만 제가 달란다고 걔네들 안 주죠. 근데 저는 그냥 방송쟁이잖아요. 여기다 자막 하나 넣으면 됩니다. 과연 우연일치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연일치가 하나 또 나옵니다. 뭐냐면 자, 1949년 8월 23일 소련이 핵 성공을 하죠. 그러면 요 다음이 뭐예요? 요 사이에 1950년 6월 25일이 있죠. 이유가 설명이 되죠. 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김일성이가 남한 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었죠. 근데 이후에 얘네들 색 개발하면서 미국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이다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죽이고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한반도 민주국가가 됐을까요? 자, 과연 한반도 민주주의가 됐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감히. 네. 자, 보면 이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입니다. 대만이에요. 대만 장개석이고 장개석.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대만하고 굉장히 친했죠. 어쨌든 뭐 그런 사건들을 겪고 만들어진 양쪽 국가의 정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제가 74년생입니다. 제가 74년 범띠인데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놀래지는 마시고요.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죠. 92년도. 중국을 이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국 공산당. 그렇죠? 들어보셨죠? 중국 공산당과 수교를 하고 대한민국은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이거 실제입니다. 전 뉴스로 봤죠, 이 당시에. 아니 그렇게 민주주의 외치고 공산주의 타도하자고 방공 하던 양반들이 어느 순간 이 민주주의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공과 저기를 해요. 굉장히 좀 이상한 행보를 하죠, 대한민국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디오만 껐습니다. 자, 이게 2013년도에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평양식당에서 제가 관광 비디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찍은 겁니다. 근데 해외 나가서 평양식당 가보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중국, 제가 간 것만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피지라는 곳에도 좀 살았었는데 피지, 뭐 동남아, 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이런 데들은요 가면 다 평양식당 다 있어요. 또 가보진 않았지만 영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 2013년도에 제가 실제 갔던 영상이고 그 후에도 몇 번을 갔었고. 자, 우리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이분들 어떻게 돼요? 거의 200명 넘거든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가야 돼요. 안기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 좋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썼어요. 유일하게 북한 사람을 볼 수 없는 곳이 한반도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촬영 때문에 오사카, 도쿄는 엄청나게 다니거든요. 서울보다 더 많이 가는데 거기 가면 지하철만 타도 조선학교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암암리에 서로 말 걸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을 뿐인 거지 굳이 말 걸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엄청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때 찍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만갑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응원했어요. 잘했다. 자, 근데 이 사람도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공산주의 싫어하는데 반공해야 되는데 죽여야 돼요? 옛날식으로 따지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식당, 북한 식당 갔다고 해서 잡아가야 되는데 안 잡아가잖아요.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국가보안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 어렸을 때 반공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혹시 74 이상 되시는 분들 계세요? 74 이상. 자, 반공교육을 받을 때 내가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은 부모들을 다 공동 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타가소라는 게 있어요. 그 너희는 부모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반공교육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타가소의 이 남한 말이 뭐예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돈 내요? 안 내죠. 초등학교 돈 내요? 안 내죠. 그거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돈 내야죠. 공산주의가 온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에도 장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라는 말로 변했고 또 북한은 지금 저 이렇게 뭐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장마당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장마당이 뭐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돈주라는 말도 나와. 쩐주, 돈 많은 사람들. 그럼 북한이 공산주의예요? 바뀌어가고 있죠, 서로가. 그런 식이죠. 사실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감히 그분들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싫은 거야? 김일성이가 싫은 거야? 그거는 구분해야죠. 그잖아요. 공산주의, 거의 반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산주의가 싫은 건지 김일성이가 싫은 건지는 정확히 짚어달라는 부분들도 없잖아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 여기 살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단순하게 어떤 김일성이 싫은 건지 공산주의가 싫은 건지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걸로 일단락이 됐잖아요. 어찌됐든 휴전선이 거지고 전쟁도 한 번 치르고 또 그 전쟁도 부족해가지고 베트남 가서 베트남 전쟁은 유교의 연장선이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해서까지 뭔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는 굳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따질 시기는 아니다. 왜? 어쨌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만약에 지금도 반공 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분들 중국 여행 가시면 안 돼. 러시아 가서 대게 먹으러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할 건 다 해놓고서 이런 데 가서 공연도 다 보고 나면서 반공 따지고 그 과거에 이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렇게 다 죽이고 나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그렇게 됐어요. 자, 이 빨간 것이 뭘까요? 원래는 이 페이지에서만 1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만 1시간 더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걸어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3대 대통령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세요? 4.19 혁명으로 이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새로 올랐는데 그거 쿠데타로 까고 올라갔죠. 또 같은 게 반복이 됐죠. 5.18이 왜 일어났어요? 자,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3부터 해서 정확히 말하면 46년 10월 대구 항쟁부터 해서 쭉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한 가지만 딱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자, 이승만 대통령 3대하고 4대째 4.19 일어났잖아요. 4대 대통령 하겠다고 했을 때가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라고만 배웠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초대 대통령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고 마지막에 몇 살이었는지 이승만 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논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검색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북한은 오늘 제가 방송 보다가 이렇게 나길래 화면에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일까요? 사회주의 국가일까요? 둘 다 아니죠. 여기 봉건주의예요, 봉건주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5.18 전까지는 사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착각이죠. 자본주의가 들어왔겠죠. 차라리 들었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이승만 이제 1910년 일제 식민지 정의 전에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36년 동안에 그냥 1년 반만 귀국했고 그럼 자기 돌아와서 45년 해방 후에 그래서 일제 시대의 식민지의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된 후에 대통령 벌써 70세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12년 동안의 독재 완전히 자기가 황제처럼 계속해서 재임 연임 그래서 헌법 수정 문인 독재 첫 번째 그 한국 사람은 그 미국의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지만 그 민주주의에 자기 사람하고 비슷해요. 완전히 민주주의 게임은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공포 후에 한국 대통령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있어요.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프린스턴 대학교 다녔을 때 박사 학위 공부했을 때 윌슨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에요. 그래서 35년 공부 후에 이승만 미국에서 귀국 가는 길에 윌슨 대통령의 그대 대통령 되었어요. 대통령의 추천서로 가지고 먼저 동경에 가서 맥가드의 면담 받고 이런 사람 영어 잘하고 반공주의 또 받고 또 민주주의의 개념도 있는 것 같다고 맥가드의 면접 시험 받고 그래서 오케이 했다고. 사실 윌슨 대통령의 후원 지지 없으면은 이승만 못해요. 사실 김구의 통일운동의 공헌 이승만보다 더 강해요. 더 많아요. 그렇죠. 어쨌든 김구 선생님은 숙청이 되죠. 숙청이 되고 그분이 안 된 이유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는 어쨌든 친중 성향이 좀 많이 강했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분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참 씁쓸한 내용인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당연히 뭐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좋아하는 쪽과 안 좋아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제작하고 있는 뭐 다큐멘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 인 코리아라는 거를 제작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개봉 안 합니다. 다 해외에서만 할 겁니다. 맞을까봐 맞아줄까봐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해외를 한다는 게 해외는 일단 객관적으로 다 봐요. 자료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들어오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또 다른 피해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연자제라고 하죠. 연자제. 허접대벌 있어요. 그 허접대벌 안에 28 폭도의 가족 이렇게 등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직까지도 못해요. 피해자 가족. 예를 들면 대학 졸업한 후에 취직하면 그럼 허접대벌 제출한 후에 거의 다 고지당했어요. 28 폭도의 가족 이렇게 등기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을까? 누가 시나리오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만하고 이 한반도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연자제까지도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양금마 어르신이라고 제가 인터뷰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 계신데 총을 실제 2번을 맞고 2번 총살을 당하신 분이에요. 총에 맞아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살아나서 도망가다가 또 다른 데서 맞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 계셨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공무원을 못하죠. 공무원 지금 다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도 그 신원조사서 뭐 이런 것도 제출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전산이 돼서 뭐 더 할 수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가족들이 누가 있었다고 하면은 공무원 자체는 아예 할 수가 없고 대기업도 취직할 수 없었던 그런 것 자체도 연자제라는 거예요. 그런 게 대만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요새 그래도 좀 많이 낮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를 하면 또 마무리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죽였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만 듣고 공감만 해주셔도 사실은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의 막 이렇게 곁에서 10년 이상을 막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복수를 해야 돼요. 복수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 우리도. 그렇다고 실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스크린에선 죽여도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화는 깅이라는 공포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이 옷이 사실 이게 상복을 디자인한 겁니다. 이 옷 자체가 상복을 디자인한 옷인데 스텝복이에요. 스텝복이고. 근데 왜 이걸 했냐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보통 영장 사진에 이렇게 가족 사진이 들어가진 않죠. 근데 4.3 때는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해서 제사조차 지낼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까지도 제작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가 상주가 돼드리자라는 의미로 해서 이걸 입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의치 않게 코로나 덕분에 10년을 넘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연자제로 죽어요. 그래서 이 가해자의 후손들을 연자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보름 혹시 보셨어요? 이 아보름 항공 촬영한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개미지옥 같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개미지옥 속으로 그 후손들을 현 시대 후손들을 끌어들이는 영화입니다. You guys realize this isn't talking about an actual treasure, right? 고마워 싶어. 우리 교회 말백으면 갈 거고. 나오지 마세요. 여기 진짜 이 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다른 강의할 때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오,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 거보다. 저희 딸내미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내 편에 이제 그 예고편을 다 보면서 맞았고, 괜찮네. 궁금하잖아. 이런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영화로서 사람들한테 좀 호기심을 주면서도 또 화해와 상생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하려고 한 영화인데,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 한 달 반 촬영을 하는데 태풍 3개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망했어요. 망하고 현재 이제 한 15% 20% 정도 못 찍어서 돈 구하러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고 뭐 내년에 좀 제작비가 마련이 되면 마무리를 해서, 아까 예고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21년 3월 달에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23년인데도 아직 제작을 마무리 못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를 만드는 시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갑자기 화해와 상생을 하랍니다. 자, 얘네들 죽여서 이분들 좀 이거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령님들이 이 시나리오 수정하라고 잠깐 멈추게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자, 제가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오디오는 의미 없는 것은 이게 대마도입니다. 제가 대마도 이 4.3을 하면서 한 7개국 도시로 따지면 한 30개 도시, 아까도 말씀드린 비행기 경비만 해서 1억 이상을 제가 썼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대마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왜 갔냐면 어느 날 이렇게 막 그 4.3 위령제를 여러 곳에서 합니다. 근데 대마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오사카 이거 다 이해를 하겠는데 대마도에서는 갑자기 왜 4.3 위령제를 하지?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마도를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아까 보시면 이제 그 해안선 보이죠? 그러니까 4.3부터 해서 6.25까지 해서 시신들, 한반도에서 바다로 수장된 시신들이 대부분이 이 대마도로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당시 이제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가 1시간, 2시간짜리가 아니에요. 제가 10년을 취재한 거기 때문에 거의 한 시간짜리로 한다면 한 5부작에서 한 10부작 정도 나올 수 있는 분량의 다큐멘터리인데, 제주대에서 그 실험을 합니다. 제주 앞바다에다가 PT병으로 200개를 버려요. 표시를 해서. 그리고 그게 며칠 있다가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대부분이 이 대마도로 흘러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살고 계신 주민 한 분이 그 당시에 떠내려온 시신들을 일일이 다 수습을 해서 화장을 하고 재단을 만들고 제를 지내주셨고,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셔서 지금 그 아들이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담으려고 대마도를 갔다 왔는데,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일본 사람이 미운 건가요? 아니죠. 그 당시에 일본 정치하는 사람, 일본 군인이 문제가 있던 거지 일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미국 정치인, 군인들이 잘못한 거지 미국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랑 싸우자, 일본이랑 싸우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고 이래서구나만 해도 돼요. 뭐 사과하라는 얘기도 안 해. 태클만 걸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마이제지. 왜? 일본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예시들이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국에서 뭐 그 자료까지는 뺐는데. 그럼 결국에 제가 정말 포인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학습과 세뇌, 사유과 케어. 나한테 유리하면 학습, 불리하면 세뇌. 그러니까 이 네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유들은 사실 빨갱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보다도 왜 굳이 그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끌어와야 되는가. 왜? 그 중에 빨갱이 있었겠죠. 없다라고, 진상보고서도 400명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안 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만 얘기를 해야지.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지금 4.3 추념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민간의 희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에. 그거는 군인이든 검찰이든 법원에서 판단해도 문제고, 또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계속 무죄 판결들을 받고 있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무죄 판결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무죄 판결을 못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 그분들에 대한 또 4.3만 있는 게 아니라
1946년 10월 대구부터 해서 노무니까지 그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좀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고, 또 저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자, 거대한 세트장을 줘놓고 짐 캐리라는 배우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TV로 라이브로 보는 그런 스토리 영화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또 트루먼 쇼라는 또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극 시나리오도 좀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한번 트루먼 쇼라는 연극 멘터리 트루먼 쇼라는 걸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한반도 자체가 다 세트장이다. 남북을 다 떠나서 이 한반도 자체가 다 세트장이다. 그래, 냉전 시대라고 얘기하는 소련과 미국 또 중국 뭐 이런 어떤 주변의 강대국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놀아나고 있는, 우리 생각이 없는 이 한반도 자체가 이 트루먼 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제가 여기서 이제라도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는 전 무조건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썰전을 해서 피 터지더라도 썰전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대신에 객관적인 사고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쪽이니까 내가 이쪽이야. 우리 엄마가 이쪽이니까 이쪽이야. 가 아니라 정말로 사료 근거를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왜 오죽하면 제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구성을 했잖아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여기서만 생각을 해도 아,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맞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거기에 또 아직까지도 이념 논쟁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잘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좀 우리 그 5.18에 이어서 또 4.3도 이렇게 좀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